네, 대담한 사람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그리고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세요. 경찰이 오늘 이춘재 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춘재 경기 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데요. 김영선 기자, 이 사건의 정리를 먼저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이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팔탄면, 동탄면 당시 지역 이름인데요. 네. 이 지역 등지에서 10차례에 걸쳐서 일어난 엽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이고요.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고 그 13살부터 71살까지 아주 폭이 네. 넓었습니다. 살해 방식도 잔혹했고 경찰이 엄청난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했어도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 사건이어서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불린 사건입니다. 네. 이게 10차 사건, 그러니까 마지막 사건으로 불린 10차 사건이 이 공소시효가 2006년에 만료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도 경찰이 대대적인 재수사를 했던, 하지만 못 찾아낸 그런 사건입니다. 이 영원히 정말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김한 기자, 작년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워낙에 네. 유명하고 오래된 장기 미제 사건이라 경찰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물들을 보존을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DNA 분석 기술이 네네. 과거와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전의 미제 사건들에서도 종종 네. 그 증거물에 있었던 DNA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후에 수집된 예를 들면 다른 범인들의 DNA를 이제 갖게 된 거잖아요. 네네. 수사당국이. 네. 그거 이제 비교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이 경우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9차 사건의 DNA를 관련된 증거물의 DNA를 다시 국가수에 의뢰를 했고 네. 그 국가에서 그 DNA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의 DNA와 일치한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네. 다시 이제 이춘재를 불러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전체 이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우리가 뭐 살인의 추억으로 잘 네. 알고 있는 그렇죠.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네.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게 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오늘 종합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김영선 기자, 이춘재가 14명을 살해하고 9명을 성폭행했다는 걸로 일단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이춘재가 이제 처음부터 자백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10번의 경기 남부 지역 연쇄살인 사건 외에도 4명을 더 살해했다는 거고 또 성폭행 사건도 34건을 더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네. 이 자백을 근거로 해서 이제 당시 사건 기록하고 또 DNA 다 대조해서 이 신빙성을 검증을 했고요. 그래서 경찰의 결론은 살인은 그 이춘재 자백한 것대로 14번에 걸쳐서 일어났다라는 네. 것이고 그러면 이 34건의 성폭행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또 역시 경찰이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을 하긴 했는데 입증 자료가 충분한 9건만 일단 확인을 한 것으로 했습니다. 네. 나머지 이 25건의 사건은 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네. 그 피해자 본인이 진술을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30여 년이 지난 그렇죠. 사건이어서 네. 당시 어떤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기 싫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사건들은 모두 이춘재가 자백을 했던 건들이고 네네.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미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춘재의 여죄가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추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리고 또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춘재의 부인이 거짓이다라는 그 결과까지 나왔지만 이게 어떤 입증 자료나 이런 게 충분하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는 밝혀내질 못했고요. 그 외에도 그 프로파일링 결과도 일부가 공개됐는데 네. 그 이춘재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다, 뭐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한다거나 어떤 자기중심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다라는 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 휴대전화 뒷번호 2160번 쓰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쓰셨어요. 그런데 오늘 경찰의 발표는 믿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시경 캡으로 계신 김영선 기자, 답을 좀 해주시죠.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걸까요? 이게 그 경찰의 이춘재 사건이 이번에 계속 나오면서 특히 8차 사건도 있었고 해서 경찰의 어떤 인권 침해적인 수사나 굉장히 그 증거를 조작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을 믿지 못하는 거고요. 네, 네. 지금 몇 번 분? 2160번님. 네, 이분이 정말 경찰에게 아픈 질문을 하신 거죠. 그렇군요. 네네. 네. 뭐
예, 네. 맞습니다. 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우리가 새로운 과학적 수사 기법이 축적이 되고 방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한 것처럼 이제 이거를 말하자면 밝히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반성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시 수사가 왜 이렇게 엉터리였냐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만 하더라도 이춘재를 최소한 3번은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경찰의 수사 기록에 근거하더라도. 근데 네. 당시에 경찰이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전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안이었는데 지금 복귀된 상황을 보면 당시 경찰 수사가 모두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네네. 뭐 이거 단순히 뭐 인적 사과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경찰이 그런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해 왔다면 과연 경찰의 어떤 객관적 증거 입증 능력 혹은 수집 능력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정도 규모의 전국민적 사안도 이렇게 네. 엉터리로 처리를 해놨다면 네. 뭐 이런 지금 의구심에 대해서 경찰이 좀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그런 사과의 말씀을 오늘 뭐 별도로 하기도 했고 또 윤 씨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네네. 많기 때문에 어떤 이제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게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때 당시 억울하게 그 감옥살이를 했던 윤 씨뿐만이 아니고 네네. 사실 억울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거 이 정말, 사건 관련해서 네. 이번에 이제 이춘재가 나오면서 많은 경찰 기자들이 다 이거를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뭐냐면 당시 수사 대상자 자체가 2만 명이 넘었고 그 중에 용의자가 3천 명이 넘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경찰에게 조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진 것만 5건. 이고 너무 가혹한 예. 수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목숨 끊은 분의 그 사건을 변호했던 분의 이야기가 인터뷰 일부가 나오기도 했지만 어떤 건이 있냐면 피의자로 몰려서 수사를 받고 변호인 잘 만나서 사건이 잘 마무리됐지만 그때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컸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네. 이후 몇 년 후에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고통을 준 당사자인 경찰 그리고 사실 검찰도 대상입니다. 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것들을 사실 꼭 기억이 돼야 하고 기록으로 남겨져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실력이 없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은 또 그 부분이지만 지금 별개로 누군가를 억울하게 이제 몰아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1130번님이 검찰 개혁도 검찰 개혁인데요. 이 사건을 보면 경찰 개혁도 만만치 않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런 여론을 좀 알까요? 이런 분위기 좀 물어보는 질문이 왔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발표한 이후에 경찰들 왜 표정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할 만큼 다 했어라는 표정과 하나는 뭔가 좀 민망해. 뭐 여러 가지 그 표정들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같은 날이야말로 표정 관리가 필요한 그렇죠. 네. 그런 날이죠. 굉장히 조용하게 자숙하는 분위기이기는 했고요. 뭐 꼭 이 건이 아니더라도 좀 있으면 경찰청장도 바뀌고 네. 굉장히 인사에 그런 게 휘몰아치는 때이기 때문에 다 지금 몸조심 말조심하는 때이긴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그 경찰청장 네네네. 청장 그 네. 인사 앞두고 뭔가 서둘러 발표한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까지 너무 나간 겁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너무 때가 됐습니다. 발표할 때가. 예. 작년부터 재수사를 어쨌든 1년 거의 1년 했으니까요. 됐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추가 범죄가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처벌은 네. 못하고 8차 수사 같은 8차 사건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춘재가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경찰이 오늘 그걸 명확하게 뭐 이렇게 설명하진 않았고 설명하진 않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모두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같이 당시 수사했던 사람들 8명에 네. 대한 것도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들도 사실 마찬가지로 처벌을 지금 못하게 된 이런 상황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억울하게 이제 옥살이를 한 그 네. 범인으로 지목돼서 윤 씨의 재심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965번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그때 목격자도 있었는데 못 잡았고요. 저희 애기 아빠도 이춘재 닮았다는 이유로 조사받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군요. 네. 공권력에 피해를 입으신 건데 사실 뭐 제가 굳이 경찰 이야기를 조금 한다면 경찰에게 좀 이번 걸로 뭐를 평가해주고 싶냐 그나마라고 네네. 얘기를 한다면 이게 보면 범죄 피해자나 이런 뭐 재난 피해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국제 인권법적으로 피해자에게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실, 정의, 배상의 권리거든요. 그런데 이춘재 사건의 피해자분들은 뭐 배상의 권리는 고사하고 진실과 정의의 권리도 사실은
보장을 못 받은 분들이었는데 그 경찰이란 수사기관에서 어쨌든 보통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들만 수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이번에는 자신들의 공권력을 활용을 해서 피해자들의 어떤 원한을 푸는 진상규명을 해주는 쪽으로 사실 공권력을 활용한 거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평가를 그 해볼. 억울한 피해자분들께는 그래도 좀 마음을 더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 8차 사건의 경우 윤모 씨의 모방 범죄고 또 유일하게 범인이 잡힌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춘재가 이 사건을 본인이 했던 거로 자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예, 명쾌하게? 예, 네네. 김한 기자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 말씀드려 그 경찰이 이 사건도 이춘재가 저지른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다 송치를 한 건이 맞고요. 근데 오늘 경찰이 이 사건 내용을 정리해서 언론에 뿌린 자료를 보면 확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춘재에 의한 살인으로 평가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까? 네. 굳이 왜 그런 표현을 썼냐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DNA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DNA가 나온 사건은 3차, 4차, 5차, 7차, 9차뿐이에요. 그러니까 8차는 들어가지 않은 거라서 네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이춘재가 저질렀다고 평가를 한 이유는 이춘재의 그 신빙성 있는 진술 네네. 그리고 당시 사건 기록과 대조를 통해서 이 8차를 이춘재가 저질렀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 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찰에 넘긴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꽤 지났고 또 공소시효도 만료가 된 사건이지만 지금이라도 진범을 잡았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경찰의 미숙한 수사,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가혹행위 등등 이거는 평생 경찰들이 두고두고 안고 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반성이 필요해 보이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김화정님이 문자를 마침 주셨어요. 달걀 18개 훔치면 1년 6개월 구형. 이건 아니지. 이런 문자 주셨는데 오늘 지금 다룰 문제가 이겁니다. 김영선 기자 그 지금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는 그 사건이 하나 있죠. 이 기사를 두고 현대판 장발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기사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지난 3월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이 검거가 됐는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이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열흘 넘게 굶은 상태였다는 거고요. 네. 결국에는 뭐 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금 검찰이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용직 일자를 잃었어요. 열흘 넘게 굶은 40대 남성입니다. 그런데 18개의 구운 달걀을 훔쳤다고 그게 한 5천 원어치 된다고 하죠? 300원 곱하기 18개. 네. 하나 300원씩이요. 하나에 300원씩 해서. 그런데 검찰이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저도 오늘 이게 궁금해가지고 네. 변호사들한테 좀 전화를 돌려봤는데 네네. 10중 8구 누범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른 다른 절도로 뭐 10건 최소 10건 이상 아니면 15건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넘게 되면 처음에는 그 정도 소액의 어떤 그 피해액이 있을 경우에는 네. 그냥 뭐 벌금이나 이런 걸로 그냥 끝나지만 이게 네. 누범이 되면 될수록 계속 형이 가중되면서 결국엔 실형까지 가는데 이게 1년 6개월도 당연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법적인 시각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법률이 양형 얘기 이 시간에 여러 번 했는데 절도에 대한 양형이 기본적으로 세요. 그래서 절도가 상습만 되면 3년 이상을 형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앞에 상습이, 네, 상습이 붙으면 그게 이제 특가법상의 과거에 이제 뭐 빈집털이라든지 이런 이제 절도 관련된 범죄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형을 이제 세게 구형을 해왔던 그게 있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뭐 그거 5,400원 훔쳤다고 네네. 1년 6개월을 구형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게 그러면 좀 검찰 입장에서는 네. 사실 다른 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앞에 만약에 누범이 있다거나 네. 뭐 상습이라거나 이러면 특가법상 구형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사정이 좀 있긴 합니다. 예. 네. 8704번님 그 달걀값 제가 대신 내고 싶네요. 이런 문자도 주셨고 1344번님 그 기사 보고 너무 슬펐어요. 저도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어요. 뭐 회계 조작하고 별장 가서 접대받고 이런 사람들 그냥 줄줄이 무죄 나오는 세상인데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 이제 여론은
물론 이제 누범 이런 사실관계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혹하다는 생각은 들긴 드네요. 이 법이라는 게 워낙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고 지금 뭔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검찰에서 이런 이분이 다른 범죄도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네. 보이스피싱 범이었다는 내용인데요. 아, 그런 얘기도 예, 있었군요. 이게 뭐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지는 않지만 이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면 보통 어떤 경우냐면 통장을 대여해주거나 아.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네. 보통 홈리스나 이런 열악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소액의 돈 때문에 이렇게 대여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보이스피싱범으로 다 처벌을 받거든요. 아마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였다면 그 보이스피싱 범죄도 생계형 범죄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김한 기자는 이 기사 어떻게 읽었어요? 가끔 이제 이런 예. 그 사건들 발생하면 검찰 구형 너무 센 거 아니야? 뭐 판사가 너무 선고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는 기사들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사건 기사가 특정한 국면이 되면 필요한 요소만 부각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 기사가 처음에 화제가 됐던 건 코로나로 인한 실직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 현상적으로 네.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빈곤 상황에 내몰려서 고작 이런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1년 6개월이나 구형을 했다. 이런 이제 스토리로 네, 읽힌 건데 사실 이제 거기에 따져보면 왜 그렇게 구형을 했는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네, 네. 근데 물론 그걸 다 읽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근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리와 안 맞는다, 사람들의 법 감정과 안 맞는다라고 네네. 하면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구형을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제도를 고쳐야 되고.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엔 사회 안전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네. 많은 생계형 범죄들의 사실 기본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이런 일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막 와글와글 여론이 시끄럽고 이슈가 되지만 사실 그 문제의 본질 혹은 그걸 사회 구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펜스를 칠 건지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지는 못하고 또 이제 다른 이슈가 터지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등장하잖아요. 뭐 네네. 고시원, 뭐 달걀, 뭐 실업 뭐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하는데 결국 그거가 모여지는 지점은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생계형 범죄가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범죄 의지를 갖고 저지르는 게 아니라 네네.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생계형. 사실 전 기사 읽으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실직하신 분이나 여러 가지 고통에 있는 분들 정부가 이제 예산 마련해가지고 지원한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코로나19로 실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홈리스 분들이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분들 이런 네. 분들은 사실 그런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한 적이 네, 있거든요. 네. 사각지대처럼. 네, 맞습니다. 네네. 이분도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사정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어떤 판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엄청난 절도 상습범이지만 그 절도가 모두 생계형일 때 첫 번째, 절도의 상습범적 측면을 고려해서 최저 1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가중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쓰셨고 두 번째는 국가복지의 누수로 인해서 평생을 절도범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 누가 돌을 던지랴 가중처벌 예외를 만들어야 된다. 어느 쪽으로 갈지 우리 사회가 좀 논의를 해보자고 어떤 판사분이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절도라고 하는 행위의 뭐 범법성을 뭐 다시 논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면 당연히 이제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많은 절도 사건들이 생계형 절도 사건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뭐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다든지 이런 그렇죠. 방식. 네. 근데 과거와는 달리 이제 과거에는 그런 도둑들을 좀도둑이라고 불렀잖아요. 과거에는 많이 안 잡혔어요, 지금처럼. 근데 지금은 CCTV가 워낙 발달해 있고 CCTV 가, 수사력이 네. 워낙 좋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잡히거든요. 근데 잡고 나면 사실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네. 너무 세다는 그렇죠. 이제 네네. 그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을 이 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이 생계형 범죄에 대한 구별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법리적으로 엄밀하게 가능할지는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 네. 근데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제주항공 그리고 이스타항공의 인수 합병 얘기를 좀 해보죠. 기업 간의 뭐 인수 합병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불액이 250억 원이 넘었다는 거. 이건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 기자. 네, 저는 최근에는 개별 기업이 임금 체불이 250억까지 가는 사건은 없었던 것 네, 이거 같은데요. 너무 심한 거 이제 아닙니까? 네. 애초에는 이 스타항공이 이것도 역시 코로나 국면 이후에 항공업계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사례의 대표적 기업으로 거론이 됐었어요. 네네. 그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뭐 노동자들이 굉장히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이슈가 된 이유는 이 스타항공의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으로 넘어간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네네네. 이 항공사가 이상하다 소유 구조가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이스타항공의 그 실질적 지배를 이스타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하고 있는데 네. 이 지주회사가 그 지금 그 민주당 의원 이상직 의원의 아들과 딸이 네네.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지주회사를 만들 때 이 나이가 26살, 16살이었어요. 아, 딸과 아들이. 그렇군요. 근데 이들이 3천만 원의 자본금을 갖고 이 회사를 만들어서 네. 불과 1년 사이에 100억 원의 투자를 받아내서 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노동자들이 묻고 있는 건 이 100억 원이 어디서 온 거냐라는 거예요. 이상해 보이죠. 네네. 근데 그 출처가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고 이상직 의원 측은 이제 사모펀드를 통해서 투자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 아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상직 의원이 실질 소유를 한 거다. 이렇게 네.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고 뭐 몇몇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왔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지분을 헌납하겠다. 네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그 제주항공이 지금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고 하는 네.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 논란이 되고 지분을 일방적으로 헌납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니까 제주항공이 우리는 이거 인수를 이제 좀 다시 생각해봐야겠는데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주항공이 만약에 이스타항공에 대한 인수를 안 하게 되면 네. 사실 지금 이스타항공의 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네요. 사실상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뭔가 좀 그 통로가 없는 진퇴양난 이런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영선 기자는? 저는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고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초반에는 뭐 조종사 노조에서 일부 문제가 제기가 되다가 그래서 한 1년도 넘은 문제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구나 하는 걸 이번에 사실은 알게 됐고 네. 제가 약간 씁쓸하게 느낀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노조들이 제기하고 어떤 임금 체불 자체가 문제가 될 때에는 별로 이슈가 되지 않다가 과연 이게 누구 거였지?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더 이슈가 주목을 되는. 받는 이런 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공교롭긴 한 것 같고 이게 사회적 책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대주주나 이런 경영진들이 그 책임을 벗어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이게 결국은 무산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높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네. 이 M&A 협상이 코로나 국면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평가된 금액과 코로나 이후에 평가된 금액이 당연히 기업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여기에 체불임금 지급을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에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당연히 저희항공 측에서는 개입을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해주기를 바랄 거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못 받은 임금이 250억이나 된다. 네. 이 부분에서 이 소유 구조가 어떻든 간에 경영을 책임졌던 분들이 좀 책임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제를 털어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대담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김한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